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의 차가움에 지쳐버린 며느리 서연과 그녀를 여자로 갈망하게 된 시아버지의 금기된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4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남편을 둔 대저택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현모양처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제 삶은 차가운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남편 민혁은 감정이라는 것이 거세된 사람 같았어요. 그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자신의 빈틈없는 인생 계획의 아내라는 항목을 채워 넣기 위해 저를 선택했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내내 우리는 한 침대를 썼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낀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의무적이었고 그의 입맞춤은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성에 갇힌 인형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저와 남편 외에 또 한 사람, 시아버지, 즉 민혁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 회장이라 불렀죠.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는 집안에서조차 황제처럼 군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에게 그는 아버님이라기보다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민혁이 저에게 차가웠던 건 어쩌면 그 아버지에게 배운 유일한 감정의 표현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숨막히는 집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생명체였지만 그 온기를 나눌 대상이 없었습니다. 제 욕망, 제 외로움, 제 슬픔은 그 누구에게도 가닿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고하던 성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황제 같던 그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민혁은 당장 최고급 요양병원과 전문 간병인을 수소문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돌봐야 할 환자라기보다 처리해야 할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돈으로 해결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이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이 집안의 유일한 인간으로 남고 싶은 마지막 발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민혁 씨. 제가 할게요. 뭐? 제가 아버님 돌볼게요. 여기서요. 민혁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봤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는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배설물을 치우고 앙상하게 마른 그의 몸을 닦아야 했습니다. 수치심과 역겨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한때 황제였던 남자의 무너진 자존심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으려 했고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의 채취, 그리고 짙은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를 닦고 입히고 먹였습니다. 민혁은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이면 골프와 비즈니스 미팅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 마비된 시아버지와 외로운 며느리 단둘만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변화는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눈빛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가면 그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수치심이던 그 눈빛이 어느 순간 의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기묘한 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습한 여름밤이었습니다. 민혁은 또다시 해외 출장을 떠난 상태였죠. 아버님이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의 잠옷을 벗겨내자
마비되지 않은 오른쪽과는 달리 힘없이 늘어진 왼쪽 몸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단단한 가슴, 희끗희끗한 털이 남성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건이 그의 뜨거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는 알 수 없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제 숨결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제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얇은 블라우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사타구니 근처를 닦아 내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그가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으로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놀랄 만큼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여자 박서연을. 내가 괴물처럼 보이냐.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거. 민혁이. 저놈은. 제 애비가 이 꼴인데.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함께 지독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너는 왜 도망가지 않느냐. 제가 어딜 가요. 내 똥오줌 받아내면서. 이런 추한 꼴 보이면서.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또 다른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손목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체온에 전율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수건을 든 제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제 가빠오는 호흡이 방 안의 습한 공기에 뒤섞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을 닦아주는 시간은 우리만의 은밀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그가 남자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비된 그의 왼쪽 다리를 주무를 때 제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여린 살에 제 손톱이 스칠 때마다 그는 낮게 신음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제 몸을 훑었습니다. 특히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제 얇은 옷을 향한 그의 눈빛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채워주지 못한 욕망의 빈자리를 그의 아버지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몸에 붙는 옷을 입고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식사를 챙겨주며 일부러 상체를 깊이 숙여 제 가슴골을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거친 호흡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이미 1000번의 정서를 나눈 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어떠시냐고 묻고는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퉁쳤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저와 아버님을 더욱 깊은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느 날 밤 그가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내일. 민혁이. 또 출장이라고 하더구나. 네,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래요.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시트를 갈아주기 위해 그의 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그의 어깨에 바싹 닿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얇은 옷을 뚫고 제게로 전해졌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그가 물었습니다. 저놈은 너 같은 여자를 두고도 밖으로만 도니. 그의 오른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나를 남자로 봐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원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 민혁에게는 없는 뜨거운 욕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른 입술에 제 입술이 닿았습니다. 소금기 섞인 땀 냄새와 그의 채취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제 입술을 빨아들였습니다.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들어 제 등을, 허리를, 그리고 엉덩이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제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수치심? 아니요, 그것은 쾌감이었습니다. 지독한 배덕감과 함께 찾아온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희열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의 타액이 끈적하게 섞였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에 걸터앉아 그의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니,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는 비록 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저를 갈망하는 남은 반쪽은 그 어떤 젊은 남자보다 뜨겁고 격렬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고 그의 손길은 제 모든 것을 탐하듯 움직였습니다. 젖은 살결이 마찰하는 소리가 방 안에 야릇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황홀경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우리의 금지된 관계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민혁이 출장을 간 일주일은 저에게는 꿈같은 밀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역시 저를 통해 다시 남자가 된 듯 했습니다. 그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심지어 마비되었던 왼쪽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혹은 욕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민혁이 돌아왔지만 우리의 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고 은밀해졌습니다. 민혁이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아버님의 방에서 그를 안았습니다. 민혁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저는 아버님의 입술을 훔쳤습니다. 스릴과 죄책감이 뒤섞여 쾌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현모양처 박서연으로, 밤에는 시아버지의 여자로.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민혁과는 거의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관계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두 줄. 임신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아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남편 민혁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시아버지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연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테스트기를 받아들고는 이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이구나. 아버님. 내 아이야. 민혁이가 아니라 내 아이가 분명해. 그는 환희에 차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기뻐하는 모습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민혁이 알게 되면 우리는 걱정 마라. 그가 제 불안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축복이다. 하지만 민혁 씨가 그놈은 모를 것이다. 아니, 몰라야지.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아이는 민혁이의 아이로 태어나야 한다.
이 집안의 장손으로. 저는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오늘 밤 민혁이 방으로 들어가거라.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그놈과 잠자리를 가져라. 그는 제게 아들의 침실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뵌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방금 전까지 저를 뜨겁게 안았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민혁은 낯선 제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버님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몸 아래서 저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의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짓말처럼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민혁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서재 책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안경을 축혀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게 다였습니다. 기쁨도 놀라움도 감격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보고서를 결제하는 상사처럼 그는 그저 승인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뼛속까지 시린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민혁이 출근하고 나면 그는 제 손을 잡고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가, 내 아이. 그의 눈빛은 뜨거운 애정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며느리나 정부가 아닌 성모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보살핌은 극진했습니다. 그는 마비되었던 왼쪽 다리에 기적처럼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긴 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직접 부엌에 내려와 요리를 지시했고 밤이면 제 방으로 찾아와 제 발을 주물렀습니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제 발목을 감쌀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잊고 달콤한 행복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중기에도 그와의 관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안고 시아버지와 살을 섞는 배덕감은 저를 마약처럼 중독시켰습니다. 그는 제 젖은 살결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여자다. 아버님, 민혁이 저놈은 내 씨앗을 품은 너를 감히 안지 못할 게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민혁은 제가 임신한 이후 제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아이를 품은 신성한 존재처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욕망도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은 완벽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뵌 며느리. 그 사실을 모른 채 혹은 모른 척한 채 아내의 배를 바라보는 남편. 그리고 그 중심에서 두 남자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나. 저는 이 기괴한 평화가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탄로 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아버님을 닮았으면 어떡하지? 민혁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지만 아버님은 태연했습니다. 걱정 마라.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때로는 돈보다 옅은 법이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통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민혁과 아버님이 함께였습니다. 민혁은 초조한 듯 복도를 서성였고 아버님은 휠체어에 앉아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체온이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내가 내 곁에 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옥 같은 몇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공주님입니다. 딸이었습니다. 저는 탈진한 상태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민혁과 아버님을 반반씩 닮아 보였습니다. 가족 병실로 옮겨지자 민혁과 아버님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들썩이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네, 내 손녀.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거짓된 행복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민혁이 처음으로 제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정말 가족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민혁이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서연 씨. 민혁 씨, 내 아버지를 다시 남자로 만들어줘서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혁은 제게서 몸을 떼고 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버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민혁이 너, 지금 무슨,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민혁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아버님의 무릎 위로 던졌습니다. 제 겁니다. 5년 전 진단서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서류의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정자증 AGOSPERMIA 진단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아버지.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서연 씨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죠. 일부러 서연 씨가 아버지를 간병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침대 옆방에서 내 아버지가 내 아내와 뒤엉켜 뒹구는 소리를 매일 밤 들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족감이었습니다. 민혁 씨, 당신 제정신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입꼬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최고의 며느리야. 당신은 우리 집안에 후계자를 안겨줬잖아. 뭐라고? 아버지는 외로움을 달랠 여자가 필요했고 나는 내 상속 지분을 지켜줄 내 아이가 필요했어. 아버지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씨라도 받아서 임신시킬 생각이었는데 아버지가 직접 나서 주실 줄은 몰랐네. 역시 내 아버지야. 효율적이지. 저는 제가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혁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까? 저와 아버님의 금지된 사랑이 이 남자의 거대한 상속 계획의 일부였다고요. 아버지는 젊은 여자를 얻었고 나는 아들을. 아니, 딸이지만 상관없어. 내 자식이 생겼고. 그리고 서연 씨 당신은. 그가 제 턱을 잡아 돌렸습니다. 당신은 남편에게서는 못 받은 사랑, 시아버지에게 듬뿍 받았잖아. 불만 있어? 그의 눈빛이 저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무너져 내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희에 차 있던 얼굴은 사라지고 차가운 강 회장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원했던 것은 욕정이었을 뿐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욕정조차 아들의 계획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저는 이 집안 두 남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씨바디였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욕망을 동시에 채워준 가장 효율적인 씨바디. 제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안고 있던 아이가 제 절망에 반응하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은 그 아이를 제게서 빼앗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딸. 할아버지한테 가자. 그는 아이를 아버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버님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민혁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두 남자가 저를 완벽하게 배제한 채 그들의 아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방금 제 감옥을 제 손으로 낳은 것입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고백 어떠셨나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서연 씨.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금기된 실제 사연을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